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바로 이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 현재 부동산 시장 반응, 향후 집값 전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6.27 부동산 대책, 소득이 얼마나 됐던 이 주담대가 6억 원으로 끊는, 묶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이었었는데 4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반적인 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대책이 상승하는 중고형, 중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더군다나 이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여유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신고가가 있긴 하지만은 중고형 중고가 아파트들은 좀 꺾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도 좀 줄었지만은 또 하나 아직까지는 그 풍선 효과를 염려했지만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6.27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뭐랄까 그렇게 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게 6억만으로 끊는 게 아니죠. 더 핵심적인 내용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은 6개월 내에 바로 이제 전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고, 전세담보대출 제한도 있어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들어왔을 때 등기를 치는 저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저 세 가지도 굉장히 강력하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는 거는 정부의 의도가 뭐냐면요.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인데 12억 이상 되는 것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중서민층들의 주택 거래를 막지 않기 위해서 6억 원까지 대출 주면서 12억 원 이하는 10억 이하는 되니까. 네, 됩니다. 네, 되니까. 공시가격이니까 예. 공시가격으로 고가주택 12억은 시세로 시장가로 15억, 6억,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서민들의 주택 거래는 열어놓은 겁니다. 단지 이제 일가구 2주택일 때는 대출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첫 번째가 아닌가. 또 하나 이제 전세를 끼고 그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죠. 그렇죠. 대출을 받으면서 융자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건 이전. 제한돼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하려면 6개월 이내에 그 실소유자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입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소유자가 아니면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가수율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효과적인 차원에서 좀 보면 뭐 조금 뒤에 이제 거래 감소 부분도 보겠지만은 실은 이제 대출 부분인데요. 5대 은행들 보니까 가계 대출의 증가폭이 확연히 꺾였습니다. 뭐 가장 빠르게 반응이 온 게 역시 가계 대출 뭐 증가폭 그렇죠. 감소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가계 대출이 6조 7,5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하고 나서 이게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 반토막은 아니지만 7월 달이 4조 1,300억인데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줄었을 겁니다, 아마. 예, 8월에 되면 될 텐데. 6월 달에 계약한 것들은 전부 대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627이니까. 그리고 거래된 다음에 한 달 후에 취득세 신고를 내기 때문에 그 사이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7월 달에 4조 1,300억 정도 가계대출에 나간 거는 이 대책 전에 나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7월 달에 대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가계부채는 이거보다 아마 더 가계대출은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달 8월 달 들어왔으니까 8월 달 중하순 돼야 아마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 달에 6조 7천억이 더 나갔던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3조대로 내려가지 않겠나.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6월 달에 11,000건 정도 거래되는데 7월 달에 건수가 2,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대출도 같이 줄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6.27 대책의 지금 현재 단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7월에는 이게 워낙 6.27 대책에 묻혀 있었지만 DSR 3단계도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 강남 지역 쪽으로 가계 대출 쪽 많이 승인이 줄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고가 주택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서민들의 그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일 때에는 1억 이내에서 생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고가 주택은 이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우리가 선호하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나 또는 성동,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계 부채의 그 비율 자체가 대출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은행들도 또 정부가 이렇게 워낙 강력하게 가니까 동참했던 것 같아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LTV를 30% 규제로 또 낮추고 네. 비대면 요즘에 그 닫았던 것들 다 은행이 잠깐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함께 가자 시중은행권도 좀 협력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부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반기에 나가던 금액을 50%다 줄였어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은행은 이걸 더 줄여서 30%를 줄인 겁니다. 예. 근데 그 기간이 연말까지가 아니고 10월까지입니다. 일단 10월까지는 이렇게 이제 30%를 줄이는 건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사철 지나고 나서는 열어줄 것 같아요. 그래도 6월이 워낙 뜨거웠으니까 네, 시장이. 네. 예. 그래서 이사철이 이제 8월, 9월 달, 10월 달이 네. 이사철이니까 그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비수기철로 들어가는 11월부터는 좀 열어주지 않겠나. 이때는 이제 뭐 우리은행뿐이 아니라 다른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도 대출 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총량제에서는 일단 50% 이하로 은행들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비대면 안 해줘? 라든가 좀 왜 이렇게 막 또 깐깐하게 아마도 이 부동산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대부분 다 9월까지 네. 이렇게 강도가 좀 높고 10월 이후 11월부터는 이제 기존에 했던 대출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쵸? 좀 더 여유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또 이런 예측도 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가장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특징이 거래 급감입니다. 네. 그렇죠.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거래가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나오기 전에 직전에 보니까 이번 달에는 뭐 1,000건도 안 될 정도로 한국 부동산 종목 광장에서 보면은 1,000건 좀 넘었습니다. 2,000건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예. 7월 달에. 근데 아직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11,000건이 더 거래된 걸로 봐서는 이 대책 나온 이후의 효과가 거래의 그 건수까지 줄게 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사실은 7월 달이 비수기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정부의 그 규제 때문에 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통계가 나오면 제가 볼 때 한 2,500건, 3,000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6월 달에 거래된 것, 규제 전에 거래된 것들의 통계가 7월 달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30일 대 신고하니까. 네. 실제 그 6.27 대책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8월 달 걸 봐야 돼요. 근데 8월 달 말에 7월 달에 얼마나 거래되는지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000건 이하가 되지 않겠나. 10,000건이 넘었던 게. 네. 아, 그러니까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하나도 네. 거래를 제한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6.27 나왔을 때 많은 걱정했던 것이 이제 노도강 쪽으로의 이거 뭐죠? 풍선 효과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2억 밑에 7, 8억들은 오히려 10억으로 올라가 붙을 것 아니냐. 그 현상은 어떤가요? 풍선 효과는? 그런 효과는 아직 막 크게 안 아직은요? 나타났어요. 네, 네. 비수기철에 들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6월달 넷째 주에 그 성동구의 주간 단위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예. 6월 넷째 주가 0.99%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포가 0.98% 올랐는데 성동구가 0.45%로 한 달 딱 후에 7월 넷째 주 걸 보니까 0.45%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제 반토막 난 거죠. 지금도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고요. 예. 상승률이 상승률이 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거죠. 이게 이제 안정화의 시로거든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낮아지면 결계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네. 근데 종종 뉴스에 또 보면 뭐 고가 아파트 중에서는 또 최고가가 거래됐다. 현금 50억을 싸들고 와서 거래를 했다. 이런 사례들은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좀 저희 통계에선 좀 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이런 부분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네, 형태가. 네.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이 내국인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사는 겁니다. 대출 안 받은 거죠. 네. 이럴 때는 뭐 최고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네. 두 번째는 외국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대출을 받고 사는 경우는 국내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뭐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그 주요 지역, 관심 지역은 일부가 한두 건, 두세 건 정도가 네, 한두 건이 신고가를 나옵니다, 네. 지금. 네. 근데 문제는요. 네.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 다음번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가 11억에 거래되면 다음번 매도자는 소유자는 11억 이하로 안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가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규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가 나오는 거는 전세를 끼고 사거나 또는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법도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네. 가령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 받고 들어올 때 그 소유권 이전, 명의 이전을 안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거래하기 전에 원래 집주인한테 미리 전세를 받아 놓으시오 해가지고 전세를 받고 그러니까. 그 전세를 끼고 산 이거는 뭐 막을 방법이 막을 없어요. 방법은 네, 없죠. 그래서 하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신고가가 나오는 게 대출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안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게 되면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네. 외국에도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완전 전세 우리나라만 있는데 전세 금액에 대한 과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면 이런 게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그냥 가져다가 다른 데 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보호를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넘는 경우는 간주 소득세로 일부 세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이게.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이건 뭐 어떤 법으로도 못 막겠네요. 네. 그렇죠. 미리 받아서 들어온 세입자를 뭐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쩌면은 또 이제 그 편법으로 전세가 아닌데 가장 전세를 끼고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철저하게 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간의 P2P 대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네. 6억으로 못 받으니까 한 10% 정도 이자율로 개인 간의 돈 거래도 많. 제가 그 얘기를 예, 이것도 가짜로 막을 수는 계약하고 없네요. 이자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차용증 쓰고 뭐 어떻게 하는 네. 방법으로 나중에 뭐 규제가 풀리면 그때 대출 받아줄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편법 그 증여가 있듯이 이것도 좀 철저하게 정부가 좀 생각을 해서 시장 모니터링하고 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풍선 효과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노도강이라든가 또 수도권까지도 보고 있는데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풍선 효과들 즉 12억 밑에 쪽에서 막 거래가 터진다던가 여기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고가 거래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아직은 그 노도강 중에서도 노원, 도봉, 강북 중에서 일부 지역은 뭐 전세가 조금 오르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임대인이 집을 사서 나가야 전세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 비수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사철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좀 전세 얘기를 해주셔서 전세로 넘어가죠. 지금 풍선 효과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속속 전해오는 뉴스들을 좀 보면 가을 이제 이사철 오면서 전세 대란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원래 전세라는 게 집 여러 개 있는 분이 전세를 내주는 건데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뭐 20억, 30억 쪽으로 자꾸만 몰려가고 계셔서 전세 공급이 없다. 이제 전세 대란이 만약에 진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게 될 때 이때 좀 해법도 좀 궁금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전세금에 대한 간주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임대인 입장에서 또 하나는 임차인 입장에서. 네네 그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전세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집이 없는 사람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럴 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량을 공급을 늘리게 되면 전세금이 안정화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비아파트 부분은 단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나 또는 신도시나 또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무리 빨라도 3년서 5년, 더 길게는 10년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또는 도시형 상업주택처럼 소규모 주택 단지를 구성해서 공급하는 것은 단기간에 3개월 또는 6개월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부분 공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지난 정부도 88 대책으로 이걸 내놨습니다. 네. 근데 큰 효용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비아파트 부분을 선호하지 않고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생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전세 사고입니다. 이 전세 사기 사건이나 전세 사고가
대부분 비아파트인 부분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나거든요. 또 오피스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대안은 허그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새로운 제도를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네. 허그가 보증을 해주게 되면 허그가 부실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증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네. 전세금이 만약에 5억이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봐서 3억이나 4억만 임대인을 주고 나머지 1억은 허그에다가 예치를 시켰다가 네. 허그는 그걸로 서민주택 공급을 하는 데 활용하고 네. 이자 상당액만 임대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는 3억, 4억을 받아가고 그 허그한테 허그에 1억 찾아가는 받고요. 거죠. 네, 그리고 찾아가고. 그 네. 찾아간 돈은 이제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 비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1억을 합쳐도 60%가 안 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전세 금액을 마음대로 못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임대인이 그 돈으로 재투자도 어렵고 이것도 뭐 두 마리 턱들 잡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시키면 비아파트 분의 활성화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우리 권대중 교수께서는 지금 빌라 포비아라고 하죠. 빌라 물량은 많은데 아무도 지금 여기 빌라에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가지고 정말 완전히 안정성을 한번 보장해주자 정부가. 그럼 이제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오면 상당 부분 아파트 수요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규제적이 아닌 지역에서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예. 매입하는 경우 또 뭐 유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현재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책이 나왔을 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는 짧은 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조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서울 또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됩니까? 분양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공급 쪽은요?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 뒤로 건설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이 건설사가 문을 많이 닫았다는 얘기는 공급할 회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이 인허가 내고 착공을 해야 준공 물량이 많아지는데 준공 물량이 내년부터는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적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비아파트 부에도 늘려서 빌라 부분을 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국토부 장관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딱 떠오르는 게 신도시 3기 쪽 좀 속도를 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공급에 대한 방안들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첫째 3기 신도시가 지금 일부 보상이 나갔고 예. 또 이제 감정 평가를 하거나 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광명시흥지구가 9만 가구인데 아직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런 광명시흥? 정도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는 도심지의 공급 늘리는 방법은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 규제 완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면서 임대주택이나 또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더라도 좀 조기에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게 좀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공급 활성화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네 군데의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예. 이거를 조기에 또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진행되는 단계에서 무주택자가 분양만 받아도 예. 이미 집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매매 시장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공급,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네. 여기에 유동성 자금까지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잡으면 당장은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이게 단기적인 효과예요. 또 마음 불안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집값 오르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예. 보려면 계획적, 차계적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공급 정책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신도시 3기 조기 분양에 대한 해법까지도 함께 알아봐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